미국 패권의 쇠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 같진 않잖아요, 미국. 맞아요. 국제정치학 개론 들어가면 교수님이 첫마디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 이 전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정도였다고요, 미국이. 유일한 파워. 이 국제정치 경제 이론 중에 패권 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무역이라는 건 공공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공재는 패권국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급을 해? 자기도 이익이니까. 그 이득 때문에 하는 건데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게 이제 일기 트럼프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이익이 아니고 상당한 피해도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쵸. 그리고 이제 패권은 힘은 약해졌어요. 패권이 쇠퇴해서 패권 국가가 이제 공공재를 공급 안 하는 순간부터 자유무역이 흔들리기 시작.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얘기부터 WTO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요, LG경영연구원의 고승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알고 보면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시라고, 네.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효친 중에 한 명으로만 있다가 이렇게 네. 와가지고 좀 어색한데요. 네. 저는 LG경영연구원의 고승현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 LG경영연구원으로 간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한 3년간은 정책 연구, 그래서 이제 주로 규제나 그다음에 선거 같은 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정치 지형이 변해서 기업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분석을 하다가 입사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네네네. 저한테 들어오는 그 업무가 연구 주제가 죄다 미중 갈등인 거예요. 아하. 근데 저는 사실 완전히 그쪽 전공자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좀 정치 행태 그 통계 데이터 분석하고 그 쪼개서 모델링하고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근데 물론 모르진 않으니까 또 이제 경영연구원에 정치학 박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최초였고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일이 떨어져서 법학 박사 한 분과 함께 둘이 갈려 나가다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하면서 이제 한 1년 전쯤에는 좀 더 큰 매크로한 트렌드 같은 걸 좀 공부하고 싶어서 트렌드 연구 부문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공이 전공이고 제가 또 경영학 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그 지정학 연구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뭐 어드바이스도 주고 또 제가 또 정보를 듣기도 하고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트렌드는 트렌드대로 들여다보고 그런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 듣다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LG경영연구원에 정치학 박사가 왜 있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옛날 같으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제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손도 못 쓰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또 미국 대선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는? 뭐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눴을 때 뭐 끝까지 모르지만 선거라는 게 그냥 항상 정치학자 특히 저같이 정치 행태를 전공한 사람은 항상 왜 투자자나 경제학자가 시장 앞에 겸손하듯이 선거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선거 앞에, 그렇죠. 항상 겸손해야 되고 민심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세일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표는 까봐야 한다. 그 나름의 이제 논거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그 큰 이변은 없었고 역시 우세한 쪽, 우세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대선의 특징은 트럼프가 압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압승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못했죠. 이게 압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이어진 거는 결국은 미국의 국민들의 민심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약간은 사전 질문지 비슷하게 받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탁 떠오른 말은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다.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네. 이거는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네. 분들 중에 기억을 하실 건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80년대 후반에 논문을 내고 아마 90년대 초 한 30몇 년 전에 역사의 종말 혹은 역사의 종언으로 번역되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근데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사실 되게 어려운 책인데 네네. 근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인정 욕구를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인정 투쟁의 역사인데 그게 결국 마지막 대결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인정 투쟁의 역사는 없다. 라고 단언하는 책이어서 이게 사실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네네네네. 그 이후 30년간의 세계의 흐름을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맞았나? 자유주의의 시대가 됐구나 라는 거였는데 결국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그 자유주의가 승리했다라고 믿어졌던 그 역사가 그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해졌던 그게 종언을 고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역사가 안 끝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종언의 종언이니까 그렇죠. 종언이 안 끝났네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했던 안 게 끝났네. 안 끝났고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는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을 말할 때쯤에는 명백하게 딱 보이는 길이 있었어요. 네, 자유주의라는. 아하. 근데 지금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혼란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은 뭐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종언의 종언일 뿐이다. 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저는 인정 욕구다 그러면은 나 인정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관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 관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인정받고 싶어. 근데 그것의 끝판왕이 야 자유주의야 아니면 사회주의야를 가지고 싸우다가 사회주의가 이겼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네, 그렇죠. 이긴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그래 그냥 자유주의 근데 다른 것도 있겠지. 사회주의가 진짜 끝나 뭐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쿠야마 당신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 30년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 어쨌든 우리 한 30년 자유주의 시대에 살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났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사실 이게 규정이 되게 어렵고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뭐 이렇게 다른 한쪽 그러니까 뭐 고전파 경제학부터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막 이어지는 그 자유시장 경제 뭐 이 원리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쭉 관통했던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이제 국제정치 경제의 관점 이런 게 핵심이고요.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약간 철학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엄청 반성을 했거든요. 뭐 나치 학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서로 막 죽였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더 진보적이고 그 인권, 자유, 권리 개념을 이렇게 막 확장해가는 그런 자유주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리버럴이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대별되는 개념은 뭐냐면 리버테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리버테리언. 그건 이제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도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네요. 근데 뭐 내가 죽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뭐 트럼프 당시에도 우리 그 코로나 있을 때 야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 나 하다가 나 죽을 거야 그냥 이런 거잖아. 나 총기 가질 거야. 이걸 왜 국가가 간섭하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리버럴, 이렇게 미국에서 말하는 리버럴,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삼민주의 정당도 없기 때문에 이 리버럴 진영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좀 그래도 국가가 좀 들어와서 뭐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만들고 총기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죽잖아. 그치. 이렇게 좀 규제하자 뭐 이런 약간 이제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사상은 그래도 어쨌든 사람의 인권, 뭐 자유 이런 것들을 이 합의 지점은 그래도 다 있어요. 공화당조차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이런 게 결국은 자유주의였다. 그래서 뭐 국제 경제 산업 정책 국내 경제 산업 정책 이렇게 연결되는 좀 정치적인 개념이었고 이 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승리 이후에 미국은 이제 코스모폴리타니즘에서 세계 시민주의처럼 쫙 이제 다 포용해야 되고 일종 제국의 철학 같은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게 우리의 철학은 자유주의고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포용적이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패권이 영어로 뭡니까? 패권.
영어로 뭐예요? 보통 헤게몬이라고 하죠. 아, 헤게몬. 네, 헤게몬이 어원을 들어가면 보통 이게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동의에 의한 지배예요. 동의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 들어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 자유무역도 하고. 너, 야, 너 독재해. 그러지 마. 안 좋은 거야, 인권에. 그런 식의 이제 동의에 의한 지배를 구축해가는 지난 30년이 있었고. 그럼 뭐 약간 그런 거네요. 난 복종이 좋아 이런 거네. 난 동의합니다. 나는 복종하고 싶어요. 뭐 어쨌든 지배해주세요. 자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거죠. 뜻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그렇죠. 대신에 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같이 시민하자. 뭐 이런 그런 그렇죠. 의미에 네. 다 품어줄게.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혹시 뭐 이게 아마 미어샤이머. 예, 저희 예. 채널에도 한 번은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도 굉장히 역시 지식 채널이군요. 그러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네,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가 유명해진 거는 한 20 몇 년 전에. 네.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미중 패권 경쟁으로 나중에 가. 다시? 라고 20년 전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뜬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무슨 소리야, 지금 중국이 WTO를 가입하고 지금 이제 여기 세계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럴 수가 없어. 국제 정치의 역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그래서 가장 유명한 책은 뭐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이런 책인데 제가 요새 이제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리서치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본 책 중에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유주의의 종언을 다시 예고하는 15년 전쯤에 이렇게 예고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liberal illu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유주의의 환상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이분은 클린턴 행정부 그리고 아들 부시 행정부 있잖아요. 그럼 이제 8년 16년이잖아요. 이때 외교 정책을 다 까요. 왜 까냐면, 왜 까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클린턴의 정책 중에 90년대 관통하는 클린턴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개입과 확산입니다. 인게이지먼트, 인라지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무슨 코소보 이런 데 개입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인권이 뭐 인종 청소해라 들어가 왜 미국 군사력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들어가자 경찰이야 우리가 경찰이야 들어가 그다음에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확산하자 야, 저 독재국가 저거 안 돼. 야, 가서 대신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클린턴 정부는 들어가서 뭔가 시장적인 걸 막 깔고 약간 이제 좀 유화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아들 부시는 약간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악의 축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이라크 밀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막 정부 세워 친미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정부를 막 쓰는데 잘 안 됐죠. 그러면서 미어샤이머가 뭐라 했냐면 자유주의적 이념을 가지고서 가서 다 무슨 정권을 바꿔내고 체제를 바꾸고 이걸 다 확산해? 안 돼, 그거. 안 된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물론 우리가 군사력이 센 거 알아. 자유주의 이념이 되게 스트롱한 거 알겠는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거 자유주의 환상일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해왔던 건고 이게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슬슬 깨지냐면 오바마 행정부터 슬슬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깨지냐면 WTO로 중국을 초청했을 때 미국 자유주의 환상에 따른 이 예측은 뭐냐면 중국이 사실은 민주화가 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왜 시장 경제로 들어와서 이 맛을 보면 그럼 이거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거 그러면 이제 시장 경제에서 이런 자유를 느끼다 보면 정치적 자유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인민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공산당 독재 이건 아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머릿속에 그런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 돼가고 국민들을 점점 더 통제해가면서 근데 오히려 그 막 국가주도적으로 해서 경제는 막 올라오고 경제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오히려 2008년 때 한번 위기를 망가지고 그때 막 중국은 신나서 중국몽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마부터 슬슬 뭔가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피벗 투 에이샤. 그러니까 아시아로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단어도 좀 바뀌어요. 아태 전략이라고 보통 그랬잖아요. 그걸 슬슬 인태 전략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태 전략이 뭐예요? 인도 태평양. 이렇게 묶어야 중국을. 물론 이제 이게 오바마 때 노골화되진 않았어요. 오바마만 해도 그래도 아직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그렇게 견제를 막 심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도 뭔가 이 자유무역으로만 막 돌아가는 세상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 문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네, 알았죠. 그래서 이때 오바마가 리쇼링 정책을 하고 제조 부흥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쇼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그때였었던 거예요, 그죠? 맞아. 네, 그러니까 다시 좀 공장 들여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쫙 짜여져 있는데 우리 제조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과는 미미했지만 문제의식은 있었다라는 거고 뭐 그 정도를 보면서 이게 자유주의가 슬슬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움직임은 봤지만 그냥 일상적 견제, 중국이 너무 크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이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제 트럼프 1기가 충격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끝나가나? 자유주의가? 네. 자유주의가. 그리고 이제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무역 때 WTO가 형해화되고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하고 무역 갈등으로 시작했다가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가고 사실상 이제 거의 약간 양국 패권 경쟁 아니냐라는 국면.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본이 한번 확 치고 올라왔을 때 플라자 합의 통해서 미국이 한번 확 누르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 일본의 국력이 미국의 50% 정도였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7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라는 것은 결국 30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자유주의의 시대라는 것, 자유무역과 뭐 자유시장 경제의 확산, 민주주의의 확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또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쫙 밀고 나갔던 이 시대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겠죠.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바이든이 약간 억지로 연장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딱 당선되자마자 한 게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어. 니들이 알고 그 미국이야. 딱 했는데 실제로 한 걸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HBR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많이 보는 아티클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거기에서 최근에 뭐 많이 나온 기사가 미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미국 역사상 거의 이렇게 많이 없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미국이 산업 정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다 자유롭게 해놓은 다음에 독점 확 때리는 이런 식의 나라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하고 산업 정책을 짜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IRA죠. 맞아요. 그게 산업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칩스 액트 같은 거 다 산업 정책이란 말이에요. 부양책 같은 거고 지능책이고 미국이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IRA나 칩스 액트 생각해 보세요. 이게 WTO 체제였으면 이게 가능했던 액트들이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대기업들 와가지고 바이든이 사실은 탈 비틀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보조금도 준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돈 준다고 했으니까 간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좋은 생산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좋은 곳은 아니고 이렇게 뭐 생산하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바이블 벨트 이런데 썬벨트 감 좀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에서 연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역사의 종언의 종언은 결국 미국 자유주의 계획 확산 정책의 종식과 포기, 고립주의적 성향으로의 회귀. 미국이 원래 고립주의 국가였거든요. 보호무역도 강했고 그런 회귀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선 한마디 평가에 다가 제가 너무 떠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요새 저도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끝나.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야. 할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울리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가 끝났구나. 자유주의가 이겼다라는 것이 끝났구나. 이겼다는 것을 폐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바이든 때문에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트럼프가 된 이후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과격하지?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탁해요. 막 이제 비트코인도 뭐 오른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버려. 테슬라도 오른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버려. 팔란티에도 많이 올라버려. 이런 흐름을 보면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무섭지? 무서워하는 게 뭐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조금이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비트코인 빼고는 저도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근데 정말 두려운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궁금해서.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거는 네.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레드 수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셨던 모든 분들은 트럼프 그러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일어나 보면 트윗에다 뭐 하나 올려가지고 바뀌었어.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바뀌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의 행동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또 저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사전 질문지에서 공포에 대한 말씀하실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공포일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들어보니까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 그죠. 그다음에 어떤 대선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큰 불확실성, 그러니까 안개는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길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코너가 얼마나 이게 급할지도 잘 모르겠는 안 가본 길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불확실한 점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미국 이건 외교안보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네. 왜냐면 이게 처음 보는 미국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주로 집권하면 뭘 한다. 미국 공화당은 뭘 한다. 이게 나름의 공식들이 지금까지 쭉 있었거든요. 근데 각각 거기다 이제 약간의 각각 대통령 캐릭터나 아니면 정책이 있어서 변주가 있는 건데 트럼프 이 양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 무엇을 어떻게 가 다 불투명한 거예요. 그 방법도 그렇고 방향이나 무엇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거의 뭐 확실한 얘기인데 워싱턴가에 많이 도는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안정적인 행정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내보내고 자기 사람들로 채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1기는 그나마 이렇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막 덜컹덜컹 갔지만 그나마 이렇게 미국의 그냥 길을 유지해 간 거는 그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라면 뭐 슈퍼 트럼프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 이제 자기 사람 채우고 이미 공화당은 트럼피즘 정당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그 2016년 당선될 때랑 완전히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거 막 제도 막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이거 헌법도 바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공포심이 사실 외교안보나 많은 국가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시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은 뭐 민주주의 전통이 있고 뭐 파운딩 파더스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 뭐 그걸 어기지는 대부분 않고 뭐 수정헌법 몇 조가 항상 뭐 우리의 뭐고 가치고 뭐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 교서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막 그 고민들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학자, 투자하시는 전문가, 뭐 저 같은 정치학자나 뭐 이렇게 기업 사이드에서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 느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에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죠. 딱 세팅되어 있는. 우리말로는 자꾸 기득권으로 번역돼서 어감이 안 좋은데 사실 에스태블리시먼트라는 그냥 딱 그건데, 근데 이게 이 잘 세팅되어 있던 이 에스태블리시먼트가 흔들리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팔란티어의 뭐 피터 틸 같은 친트럼프라는 게 확실하고, 근데 또 트럼프의 오른팔 내지 지금 거의 마쿠가 될 것 같은 일론 머스크 형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보면 당장 자사 주가 뭐 현 주식 시장의 일시적 하락 등 이렇게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왜냐면 이게 약간 오너십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이 안정되는 게 사실 주주자본주의 체제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항상 주주들 신경 쓰다 보니까 물론 실리콘밸리는 투자받아 혁신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큰 기업들은 그래도 어떤 안정된 움직임 그 안에서의 뭐 혁신 개선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왜냐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 옆에 또 기업가들조차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를 집어넣으면 이런 거예요. 개의치 않고 판이 흔들려가지고 주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만약 미국에서. 떨어뜨려 놓고 집권을 시작하면 올리기 쉽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딱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망쳐놨던 시장을
주식시장을 그래서 떨어진 건데 내가 집권하면서부터 쫙 올라갔지 않냐 라고 세일즈하기 좋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전문용어로 빅베스라고 하죠. 그쵸. 제가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한번 저거 다 털고 전해드리면 털고 가자. 이거 안 좋은 거 많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기는 안 그렇다. 왜냐면 이제 다시 선거할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모르지 않나? 이제 그 불안감이 다시 또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제도, 미국의 에스태블리시먼트 뭐 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대신 자기 철학을 좀 구현하고 이러면서 네. 쭉 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잘 할 텐데, 이거는 막 뭘 할지를 모르겠는 이 사람은 영원히 대통령 할 마음을 꿈꾸지 않을까? 왜냐면 트럼프가 막 그 독재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설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안 하겠죠. 그런 건안 근데 이제 하겠지만. 워낙 캐릭터가 강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네. 합리적 선택으로 보면 굳이 내 업적에 막 신경 안 쓰고, 왜냐면 다음 재선이 없으니까 네. 내 하고 싶은 걸 많이 한다라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명역이 강해서 업적을 만들고 싶다, 뭐 둘 중에 하나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이마저도 모르겠는 문제. 모르겠는 걸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네요.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 게 있어요. 결국 극도의 불확실성 문제 아닐까. 아하. 저도 뭐 이거에 대한 딱히 답은 없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피터 틸,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 세 사람이 갖는 아주 그냥 공통점이 그냥 뭔가 일반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지지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걸 위한 거야 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익을 위한 거야, 우리 아메리카를 위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 표를 진짜 많이 준 것 같아요. 공화당의 레드 스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은 어떤 당이고, 이제 이 당이 이제 앞으로 미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 아닐까 싶어요. 일단 레드 스윕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가나 싶긴 했는데, 근데 사실 누가 되든 공화당이 그 상원 하원을 가져갈 것 같다는 예측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쫙 대통령까지 돼보니까 진짜 수입이 돼버렸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약간의 선거 결과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데이터가 뭐 나오고 이게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러 가지 뭐 간단한 로직 회계 분석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기법을 가지고서 실제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연구하는 논문들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까지는. 예,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걸리는데, 이제부터 막 연구들을 시작했을 거고요. 이제 결과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인플레이션, 경제적으로 경제적 차원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의 저희 이코노미스트들 저희 연구원 내 많이 얘기를 해봐도 지표가 나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쵸, 지표는 그쵸. 나쁜 게 우리가 별로 없는데. 흔히 미저리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얼마나 높은지, 실업률이 높은지에 따라서 그게 높으면은 안 좋은 거거든. 근데 높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인플레이션은 체감적으로 어쨌든 좀 그동안 쭉 올라왔던 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경제가 나쁘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거는. 그러니까 이제 딱 갔을 때, 얼마 하던 게 얼마가 됐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요소는 단순히 뭐 코로나 때 돈을 미국이 많이 푼, 당연히 그 영향도 있지만 또 뭐 중국 문제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무한 공급을 해주던 싼 값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끊겼고. 근데 어쨌든 그게 경제가 나빠졌다는 가장 큰 인식이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해고인데, 지금 사실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서.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단 큰 축인 것 같고요. 이제 사회적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 집권 시기에 급격히는 불법 이민자 문제인데, 또 난민까지 해서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게, 이코노미스트도 이걸 맨날 놓쳐요. 뭘 놓치냐면,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얘네들이 결국은 영주권을 받아서 또 이렇게 저가에 일자리를 좀 채워주고 하면 또 궁극적으로는 좋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가치 경도된 분들은 그래도 인권이 중요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 가치 문제다. 이 가치의 문제에서 이런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있는데, 미국 민들이 보기 이건 그냥 치안 문제예요, 치안 문제.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인플레이션,
내가 뭐 사러 갔는데 가격이 2배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거를 뺏길 위험이 높아졌어.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 오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는 뭐래요? 장벽 세울게. 불법이자 다 쫓아낼게. 아주 강력한 경찰력으로 이거 싹 다 정리하겠어 하면 저거. 그래. 안심이 된다 이제. 나 다리 좀 뻗고 자자. 뭐 이런 거네.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세 번째는 정서적 차원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승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의 당연시 되면서 많은 확장이 있었잖아요. 인권의 확장, 네. 뭐 다양성, 포용성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한 PC주의가 이제 막 미국 사회에 특히 이제 대학가나 뭐 이제 좀 리버럴 스테이트들, 이렇게 블루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퍼졌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반감들. 근데 이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정서적 양극화라는 걸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때 서로 거의 미워하는 수준에 가고 실제로 지금 사는 곳도 미국은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요. 내가 여기 살다가 예전에는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같이 어울려서 바베큐 파티하고 맥주 먹고 네네네네. 뭐 너 대학 뭐 아들 독립시켰다며 축하해, 딸 어디 갔다며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딱 보면서 트럼프 지지한 것 같은데? 서로 말 안 섞고. 근데 그럼 그 주류 다수가 만약에 민주당이다, 다수가 공화당이다, 트럼프 지지자다 그러면 요 사람들이 못 견디고 각각 그쪽으로 떠나는 거야. 자기 그 성향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게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책 중에 2009년에 나온 책인가? 빅 소트라는 책이 빅 쇼트 말고 빅 소트. 빅 소트. 뭐냐면 거대한 분리. 서로 알아서 소팅돼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 정도예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박사 논문이 약간 이쪽이거든요.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수치로 좀 측정을 해보려고 그래서 뭐 그런 걸 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어디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여기는 이제 신념, 가치,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가치, 무슨 뭐 PC주의 이런 가치잖아요, 가치. 신념이잖아요. 여기는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복음주의 신앙에 기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주의 신앙에 따르면 당연히 그 낙태도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성애도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든 안 되는 거고,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복음주의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벨트예요. 거기를 그래서 다른 말로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념과 신앙의 막 충돌이 있는 속에서 그동안은 여기서는 이제 많은 이 자유주의,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워낙 센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 뭐 실리콘밸리 있고 막 맞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가 여론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슬슬 이게 올라와서 이게 역전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선거 결과는 그렇게 식으로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공화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까? 일단 예전 공화당, 예를 들어서 레이건으로 우리 기억 속에 그래도 있는 게 레이건이잖아요. 레이건. 아, 이거 없는 분 많겠구나.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레이건,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 부시. 그리고 이제 쭉 하면 그게 한 12년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클린턴 8년 지나고서 아들 부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네오콘. 그러니까 신보수주의, 그러니까 그냥 네오콘이라고 해요, 그냥. 네오콘. 이제 굉장히 강경하고 약간 세상을 다 이 자유주의와 무슨 시장 경제로 다 우리 알아서 다 바꾸겠어. 가서 그냥 전쟁을 해서도 바꾸겠어라는 강경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란, 뭐 북한 다 악의 축, 막 이렇게 했던. 근데 이런 식의 공화당 떠올리면 지금 다 틀린다. 그때 공화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측의 영역이고 사실 우리가 제대로 겪질 않았어. 왜냐면 그 공화당의 마지막 그런 그래도 원로들 또 기성 그 어른의 정치라고 그걸 불렀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일기 때 막 그러니까 그걸 제어해주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그래도 어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 그쵸. 막 전쟁 영웅이고 보수의 가치, 미국 공화당 딱 그 상징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다 트럼피즘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정서적 양극화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서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중도적이고. 트럼피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식 정치 이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구나. 트럼피즘 정당이라고 불러요, 이제 공화당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그냥 미국 중심. 그러니까 뭐 약간의 그 미국 최우선주의. 그죠. 뭐 이제 자유주의적인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유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리버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only freedom 정도의 느낌인 거고
그냥 건드리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막 마음에 안 들어? 중국 야 너 관세. 근데 이게 사실 자유주의 자유무역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맞아. 관세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게 이제 트럼피즘적인 성격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합리적으로 뭐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 이런 게 아니라 나고 장벽 세워. 장벽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워. 이런 게 이제 트럼프. 근데 너무 예측의 영역이라서 이제 발표한 공약만 갖고 보면 뭐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화석연료 다시 떼고 뭐 보호주의 외국 기업들 뭐 투자 막 더 하라고 막 강제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관된 가치와 철학이라는 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냥 몇 가지 이제 그런 현상은 보이는데 그리고 좀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그쵸, 즉흥적이죠. 있죠. 그리고 populism.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못 쓰이는 단어가 populism인데, 네. populism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개념은.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염이 됐는데, 그 populism이라 그냥 인기 영합주의. 이게 인기 그러니까 populism 사실 그 뜻이 아니고 뭐 좀 다른 뜻인데 그건 워낙 학문적인 얘기라 넘어가고. 근데 지속적으로 근데 득표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본인도 계속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 자기가 하여튼 계속 영웅이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물론 이제 본인이 재선을 할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아니까. 근데 다소 이제 상충된 정책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죠. 있고 그런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이번에 요 미 대선 연구하는 프로젝트 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분들이 쓰신 리포트를 제가 뭐 이번에 출연하면서 보고 왔는데 어떤 이 2기 정부의 운용 자체가 뭐 안팎의 이견이나 뭐 부작용 우려 이런 거 절대 좌고우면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그걸 제어할 사람도 이제 없다. 그다음에 행정부 그 회고록 보면요. 1기 회고록 보면 그래도 그 공무원들이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결제 안 올린 소리 많아요. 그 회고록에 많이 나와요. 진짜요? 네. 네. 그리고 하다가 저 볼튼 막 이런 사람들 그 외교안보 하던 사람들 코스염 나신 분? 굉장히 강경하고 약간 거의 약간 또라이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못 견디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제어 장치들이 다 없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좌고우면하기보다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층 자기를 열광적으로 굉장히 충성도가 높거든요. 이 지지층이. 그래서 그런 중시하는 의제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실행 그다음에 성과에 집중하는 흐름을 막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가장 큰 지지세력인 레드넥 노동자부터 뭐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블 벨트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는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종교주의적 색채.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믿지 않고 아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비과학적이거나 또 뭐 약간 창조과학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제 스쿨 프레이어 같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게 종교 자유랑 관련이 돼 있어서 미국의 4대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논쟁거리. 뭐 총기 규제랑 뭐 낙태권이랑 합쳐서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이런 것들도 약간 그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미국이 약간 내전 상태 비슷하게 이미 정서적 내전 상태인데 정서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그런 게 좀 되면서 그 안에서 약간 좌충우돌 하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가 확 밀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신중한 공화당 그 고민이 많았던 공화당은 더 이상 없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잠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을 트럼프가 먹어버린 거네요. 그런 셈이네요. 차마 이제 학자로서 그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학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트럼피즘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이념으로 뭘 한다. 트럼프 이념이 근데 어쨌든 트럼피즘이라는 이념이 있는 거니까. 뭐 나의 영웅주의, 내가 영웅주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트럼피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트럼피즘의 영향력이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졌고 심지어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다. 라는 것이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고 아까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게 앞서서 쭉 설명해 주셨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래서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에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트럼프가 좋아 싫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왔던 우리의 거고요. 상황이 이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네. 우리가 뭐 연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뭐 기업 입장에서 경영을 하든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기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트럼프 싫은데 또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뭐 제2의 바이든이 뭐든 아메리카에서 백 이런 거 안 돼? 안 되는 거군요. 이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네. 쉽지 않겠다.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자유주의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던질 때 이걸 던져도 되는 말인가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유튜브니까. 네, 역사의 종언이 종언됐다. 네. 네. 그리고 뭐 참모진 등용에도 아마 충성도 기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부 관료 조직 아마 머스크도 계속 대대적 개혁이라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또 막 절차에 집착하고 제도 따지고 뭐 헌법 정신 따지는 거 그거 효율적이지 않다. 근데 머스크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효율성을 혁신가니까. 추구하죠. 효율성. 네, 네. 정말 딱 그거라서 그런 식의 뭐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로보캅 옛날 영화 보면 혁신 기업이 정부를 먹어버린 사실 케이스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양모론적이고 좀 상상의 나래인데. 상상의 나래를 네,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라는 게 그렇게 약한 조직은 아니어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경제 무역 중심으로 보면요 이건 어차피 다 나온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네네. 뭐 관세 장벽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거 공언을 했는데 뭐 이제 교역 상대국 전체에서 뭐 10%에서 혹은 뭐 20% 보편 관세? 네. 보편 관세 이 보편 관세. 네. 그다음에 뭐 상대국 수입 관세에 대응해서 이제 동일한 상호 관세 하고 뭐 대중국 100%? 네. 60%에서 100%? 60에서 100%.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3년 말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지금 한 19%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엄청 올리겠다라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럼 이제 이 관세가 뭐냐면 결국은 협상 카드일 거잖아요. 니네 관세 때려 맞을래? 니네 기업 우리로 들어올래? 이런 게 될 것 같고 블룸버그에서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맞아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산지 이전을 그러니까 오바마가 합리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리쇼링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서우니까 할 수도 있죠. 겁먹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겁주는 그리고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데 1990년대 이후에 계속 진행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자유무역 확대가 이 기본적인 인식이 이거예요. 미국에게 혜택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 이게 지금 유권자의 상당수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유권자들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탁 이용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니야. 관세 때 아니면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핵심은 관세가 없어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글로벌의 하나의 공급망을 쫙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많이 분리됐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에 기반한 정책들을 많이 펼칠 것 같아서 그런 공화당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앞에서 트럼프가 왜 당선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뭐 좋든 싫든 익숙해져야 된다 트럼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것들하고는 좀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는 거는 과거의 미국인 거죠. 옛날에 미국은 저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런 생각.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또 옛날이 좋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왜냐면 네.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뭐 그 진짜 저희 심리적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네.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로 가면 아마 진짜 예전은 돌아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미 기업들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감지가 그러니까 기업이 빠르긴 빨라요. 기업의 싱크탱크들이 되게 빠르긴 한 게 제가 2020년 3월에 LG 경영연구원을 왔단 말이에요. 당시 경제연구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중간에 최초의 정치학 박사.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박사 수료 상태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근데 똑같아요. 투자자랑 똑같아요. 왜냐면 기업가는 경영자이자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설비를 기업을 사고, 기업을 사고 설비를 사고 설비를 만들고 산업을 사고 사업을 사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걸 보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를 결정하고 경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이 임원들, 뭐 C 레벨들을 보세요. 이분들이 커온 지난 30년이 자유무역의 시대예요. 자유주의의 시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노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바이든이 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국내 규제나 네네네. 국내 정책, 뭐 국내 선거 이런 거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꾸 미중 갈등 쪽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1년 반 뒤부터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바이든 이후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왔는데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했는데 백이 아니네? 라는 감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건 똑같네. 바이든이 중국 압박하는 거 장난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이 되게 세련된 정치인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약간 치매 이런 걸 좀 기억이 되는데 네네. 사실은 엄청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압박해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이 중국 숨 막히겠는데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시진핑도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를 더 좀 편해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도 뭔가 딜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바이든은 사람 정적하고 막 옐런도 막 가고 막 잘해봅시다. 뭐 우리 국채가 어쩌고 막 하는데 뭐 하나 이렇게 법 하나 탁 통과하는 거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크라고 해서 뭘 탁 네. 조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기 수입 다 받아줄게. 근데 다 걸러가지고 이건 첨단 기술이네 이건 안 되고. 이거 어딜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니네 중국한테 뭐 기술 준 거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압박들이 팍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업연구소에 있으면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 경영자분들도 C 레벨들도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좀 뭐 정치학 석사한 분, 그다음에 국제관계학 그리고 뭐 정책학 미국에서 정책학 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계속 그런 것도 그다음에 실제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막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기업가들이 제일 빠르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성장 이전에 생존이 중요한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많은 이건 지표다.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겠다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C 레벨들은 대부분 자유무역의 시대. 야, 세계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나가라, 나가서 팔아라. 야, 그리고 팔면 되는 거지. 재료 저기서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중국에서 공장 돌린 다음에 여기 배 태워가지고 미국 해봤어? 어디 나 다 해봤어 이런 거잖아요. 들어가면 그게 또 중간중간에 문제는 생기지만 그치.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단은 공급망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에 대처하고 뭐 LG나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미 생산지도 많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부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좀 빼기도 하고 그것도 새로운 뭐 동남아 이런 데 그러니까 이미 분리된 공급망을 염두에 두면서 생산지 전략이나 공급망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이 내에서 연구원 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이미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움직이고 이미 있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공급망이 분리되는 걸 보고 있는 순간 기업은 야 이거 어떻게 이제 생존의 위협을 그러니까 느끼죠. 어디서 사서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완제품을 이 고민을 해야 되면 맞아요. 이 판이 다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유주의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자유주의 중에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 우리가 자유주의 핵심이죠. 사실. 자유주의 핵심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다 해줄게 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는 뭐 늘 그렇지만 단정은 못합니다. 단정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방향인 것 같고 아하. 그런 방향일 듯하고 그렇죠. 그리고 쉽지 않겠다. 돌아가기 쉽지 않겠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유무역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걸로 정말 큰 수혜를 받던 최대 수혜자 한국인 거고. 한국 대기업. 그 최대 수혜자였던 한국이었던 것의 결과물이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인 거고. 근데 이게 당장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돌리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현상들이 일어날 걸 예상이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질문지를 받고 그냥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왜 쉽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옛날 전 이제 대학원 석사는 좀 되게 일찍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에서 좀 늦게 받았는데 박사는 석사 때 읽었던 책, 학부 때 봤던 책부터 다시 한번 막 뒤져봤어요. 네. 근데 일단 그거 전에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재밌는 논문, 한국 학자들이 쓴 건데 되게 재밌는 논문 중에 30년의 위기를 다룬 책이 있어요. 30년의 위기. 이게 뭘 패러프레이징한 거야? 마침 책도 나왔어요. 근데 네. 책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철학적이고.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의 위기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책이냐면 E.H. 카라는 대학교 한 90년대에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교양 필독서 중에 하나 되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쓴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네. 20년간의 위기라는 사실 얇은 책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전간기를 본 거예요. 전간기.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아하. 그러면서 되게 비슷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국제연맹. 이때가 무슨 시기냐면 이상주의와 자유주의의 열풍이 부르는 시기예요. 자, 우리 전쟁 다 끝났으니 참혹한 걸 했으니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적인 약간 생각으로 한번 세계의 평화, 막 영구 평화를 한번 이 국가들끼리 딱 하나해서 해보자 라는 걸 구상을 했는데 그게 10년이에요. 전간기. 네, 전간기 10년인데 네. 그 뒤에 10년은 2차 대전으로 가는 위기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게 20년간의 사실은 위기였던 거다. 환상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걸 막지 못하는. 물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엘렌을 만들자고 주창한 거는 미국인데 미국이 의회에서 승인한테 빠져가지고 제일 센 애가 빠지니까 이게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유엔은 결국 미국이 주도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30년간의 위기는 뭐냐면 아까 그 30년에 자유주의의 30년이 사실은 30년간의 위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 생각해보면 사실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다 자유주의의 시대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자유무역의 시대였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근 100년만 놓고 봐도 이런 시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전혀 없죠. 네. 이 30년이 거의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0년은 1980년대,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 이후의 30년. 그 30년이 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나? 최소한 근 100년에 이런 거 있었나?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공급망 뭐 이런 거? 이게 특이했던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보는 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뭐 잠깐만, 이게 우리가 그냥 30년 동안 아까 이게 좀 약간 섬찟한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한 20년 동안 좋을 때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또 이게 그 이후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지나서 거쳤죠. 30년 동안 또 이제 좀 괜찮은 줄 알았지만 냉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냉전이고 그때 진영이 나눠져 있고 이 안에서 미국이 이 자유진영을 딱 컨트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도 주고, 이거는 자유무역의 시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전쟁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냉전이었으니까 그때도 큰 범주에서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냉전도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냉전 콜드워가 끝난 이후로 한 30년 동안, 이 30년 동안이 좀 특이한 거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일부 그럴듯한데요. 네. 말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또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최근 얘기고, 제가 막 옛날 책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다시 이제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패권의 쇠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 같진 않잖아요, 미국. 맞아요. 지금 뭐 경제력도 원탑이고 천조국 하는 그 미친 군사력, 원래 맞아요. 그 최고 공군, 그러니까 글로벌 1위 공군력은 미 해군이고 2위가 미 공군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나이 나오는데 너무 나이가 많은데, 처음에 미국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개론 들어가면 교수님이 첫마디인 거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동시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 여기 이 전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정도였다고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파워. 네. 초강대국. 초강대국. 유일한 파워.
그냥 유니폴라 시스템, 그냥 하나의 딱 극이 있고 쫙 밑에 이제 줄 서야 되는 그게 이제 미국. 근데 그걸 미국이 동의에 의한 지배로 딱 끌어안고 이제 동의에 의한 지배, 헤게모니. 네, 딱 그렇게 하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민주주의 좋잖아. 거의 독재 같은 거 하지 마. 그래. 왜 인권 탄압하고 그래? 막 이런 거죠. 어디 인종 청소를. 그렇지. 안 멈추면 내가 간다. 막 이제 이 정말 자신감 뿜뿜하던 이건 패권의 절정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2008년이 결정적이죠. 맞아요. 2008년이었던 이라크 전부터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부시 이라크 전부터 사실 기울기 시작해서 2008년에 이제 한번 크게 맞고 금융위기도 오고 있었고 중국이 막 국채 사주고 뭐 그쵸. 이게 미국 자존심 상하는 중국한테 돈 빌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게 왜냐면 이 국제 정치 경제 이론 중에 패권 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무역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개의 사례에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자유무역이라는 건 공공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공재는 패권국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급을 해?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순간 하는 동안 자기도 이익이니까. 그쵸. 궁극적인 이익이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나도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국부가 세계화 이후에 엄청 올라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금융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실리콘밸리가 막 투자자 그다음에 막 똑똑한 뭐 인도, 중국, 한국 친구들 다 실리콘밸리 가 있고 뭐 인재 빨아들이고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포용성, 다양성의 힘이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거를 뭐 백인 우월주의다 이랬으면 누가 갔겠어요. 거기 막 가서 막 폭행당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품은 거거든요. 이 인재도 빨아들이고 돈도 빨아들이고 하려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제 그 이득 때문에 하는 건데 미국의 피해가 너무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러스트 국민들의. 벨트로 상징되는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게 이제 일기 트럼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이익이 아니고 상당한 피해도 있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쵸. 그리고 이제 패권은 힘은 약해졌어. 힘은 약해졌고. 야 이걸 어떡하지? 그럼 이제 패권이 쇠퇴해서 패권 국가가 이제 그걸 공공재를 공급 안 하는 순간부터 자유무역이 흔들리기 시작.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일부터 WTO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WTO가 그 자유무역을 공급하는 공공재의 어떤 핵심 같은 애인데 그쵸. 얘가 이제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공재를. 미국이. 그럼 패권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네. 이게 돌아가겠느냐. 미국이라는 패권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뭐 극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회복을 했어요. 정말 또 뭐 거기가 또 약간 스타팅 포인트가 약간 사기잖아요. 뭐가 막 터져가지고 또 뭐 막 됐어. 뭐 쉐일이 뭐 또 타져 뭐 같은 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오고 또 뭐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부활하면 패권이 완전히 부활하면 그러니까 미국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뭐냐 패권의 부활이 오면 뭐 가능성이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패권도 약해지고 공급 유인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로버트 길핀 이런 학자들이 이제 70년대부터 사실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야 돌아갈 거다라는 건데 그 반대쪽에서도 신자유제도주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패권국이 이런 제도를 만든다. 레짐이라는 걸 이제 레짐은 보통 정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국제 레짐이라는 걸 이런 WTO 체제 같은 걸 레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스템. 그 레짐인데 이거를 자유무역 체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패권국이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가 모두가 이익이기 때문에 패권국이 빠져도 이건 돌아간다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아니 미국 빠지면 우리끼리 할게 뭐 이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이쪽을 더 신뢰했어요. 네네네네. 중국이 들어오고 세상은 너무 자유무역을 우리가 다 잘 살기 시작했고 너무 좋잖아요. 당연히 이게 맞겠지. 저 패권 안정론 저건 너무 세상을 이렇게 온졸하게 봐. 뭐 이렇게 이런 거 했는데 낙관적으로 좀 보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패권 안정론이 맞는 것 같은 거죠. 저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아까 신자유 제도 이 사람들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길핀 같은 이런 그 패권 안정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국제 정책에서 현실주의자라고 부르는 학파예요. 근데 이제 아주 안보 쪽보다는 이제 정치 경제, 국제 정치 경제 쪽을 들여다보는 학자들인데 어쨌든 현실주의의 전통이 있는데 미어샤이머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주의자거든요. 심지어 공세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어차피 강대국끼리는 무조건 패권 전쟁 가게 돼 있어. 그게 어떤 형태의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랑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좀 패권이 쇠퇴하는 순간 이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아마 효친 분들이나 아마 이 대표님이나 궁금하실 게 민주당의 도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바이든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긴 얘기인데 이렇게 하죠. 민주당이 절치부심했어. 와신 상담에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과 같이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이 중상층 이상의 호소하는 이렇게 가치 중심적인 정책 비전 제시 안 할 거거든요. 제 제정신이면. 막 이렇게 패했는데. 네. 이 바이든도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저 민주당이 졌을까요? 그냥 카말라 해리스라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바이든 같은 사람은 그 자체로 경쟁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이 사실은 쥐고 있었던, 제가 볼 때 바이든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60년대, 70년대 민주당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연구원에서 막 이코노미스트들하고 뭐 정치학자들, 뭐 경영학자 막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공화당은 트럼피즘 정당이 될 것이다라고 한 몇 년 우리끼리 얘기를 했고 되고 있다. 민주당은 70년대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이 70년대 민주당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노동자 편이에요. 그리고 자유무역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 이것도 이제 미국 역사점인데 이거 간단하게만 할게요. 너무 길고 이건 재미없으니까. 민주당은 원래 지금 공화당 텃밭이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남북 전쟁의 북이 공화당이고 대도시고 공장이에요. 공화당이. 그리고 이 남부가 노예 이거잖아요. 플랜테이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이에요. 근데 남북 전쟁도 뭐 가치 뭐 이런 거 인권 이런 것도 있지만 북부 공장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노동력으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경제 전쟁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공화당의 리버럴 그게 링컨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차 대전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지금의 러스트벨트로 불린 데가 사실은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부흥하고 막 자동차 공장 돌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때 민주당이 4선을 해요. 4번 대통령이 돼요. 루즈벨트가. 왜냐면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이 과정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요. 근데 이걸 뉴딜 연합이라 불러요. 뉴딜 연합. 그러니까 뉴딜을 추진하면서 엮은 연합인데 남부 농촌에 지원책 주고 노동조합도 보호해주고 흑인 권리 신장 다 묶어. 어마어마한 코얼리션이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16년을 혼자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너무 오래 해서 이제부터 이제 원래 2선 2번밖에 못 한다는 조항은 그냥 워싱턴이 2번만 하고 더 하시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이거 너무 하면 너무 독재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했는 건데. 어쨌든 투표로 계속 되니까 나중에 이제 헌법에서 그냥 2번만 하는 걸 정합시다. 뭐 투표로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민심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제도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민주당이 노동 중심으로 왜냐면 노동과 농민, 농촌과 대도시는 어쨌든 충돌해요. 이해관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 중심, 흑인 인권 중심을 막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뉴딜 연합의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농촌이에요. 그럼 여기가 헤매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공화당으로 가는 거고 공화당은 여기를 먹으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정착용어로 유권자 재정렬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재정렬이 쫙 일어나요. 내가 어디로 지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줄 서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편이 들어주네? 그럼 이쪽으로 쫙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일어나면서 지금의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약간의 이제 그 기본 스텝을 밟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연합은 깨졌고 이제 공화당은 이제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고소득 화이트 칼라 대도시 금융권 이쪽으로 점점 이제 근데 이때 공화당은 역시 이쪽도 갖고 있어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고 막 금융을 하는데 이때 그럼 70, 80년대 어쨌든 민주당은 노동 러스트벨트를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반성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면 다시 70년대로 돌아가자. 우리 민주당의 원류로 돌아가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70년대 민주당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무역의 친화적인 정당은 아니었다. 왜냐면 자유무역은 전체적으로 국부를 상승시키지만 산업의 상당 부분은
형이화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 글로벌 공급망에 외주를 줘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좀 더 역사를 얘기하면 그때 이제 클린턴이 사실 이제 지금의 정치를 만드는데 우클릭을 하죠. 우클릭을 하면서 그때 신경제, 막 실리콘밸리 혁신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입과 확산 막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이 하는 게 자유무역의 초대장을 중국한테 딱 들어와. 좋아 여기.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제 패권에 대한 자신감. 미국은 이제 세상에 이제 원탑이야. 우리가 글로벌 원탑인데 뭐 중국 좀 가난하게 산다니네. 인분이 있다면 역사는 막 몇천 년 돼가지고 왜 그래? 들어와. 이런데 호황도 미친 호황이잖아요. 90년대. 그쵸, 그쵸. 뭐 사실 경제학 이론이 바뀌었잖아요. 막 그때.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주기가 아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유권 잔압이 또 바뀌어요. 왜냐면 슬슬 그러면서 어떤 일이 하냐면 2000년에 처음으로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가 탁 드러나요. 예, 슬슬. 그냥 이제 그 유권자 재정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블루 칼라들이 진짜 살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어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는 수혜를 입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냐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싼 거 공급받을 수 있고 뭐 막 그냥 자유롭고 막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식 투자 잘하면 돈도 막 버는데 열심히 이렇게 노동하던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임금은 안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 재정렬 다시 시도할 거다. 제정신이면.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당연히 우리 WTO 재건해요. 자유무역해요.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제정신이면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반을 완벽하게 잃은 곳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러스펠을 한번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자유무역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끝난 이후 혹시 안 끝난 건 아니냐라는 마지막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혹시 민주당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의 생각조차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돼도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제정신이면은 자유무역을 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못 하겠죠. 그러네요. 네. 자, 우리 고승현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저희 채널에서 이제 보기 드물게 정치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0년 초에 LG그룹에 처음 정치학 박사로 가져가지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정치하고 경영 이 두 개를 전공하셨으니까 또 이제 효친으로서 저희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정치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게 좀 마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끼리 슬픈 얘기를 해요. 이제 경영학 박사도 있고 저희 조직에 네.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도 있고 이제 있는데 정치학 박사는 이제 저 하나고 이제 정치학 석사 뭐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투자 채널에서 기업 연구소에서 그쵸. 정치학자를 자꾸 초빙하고 채용하는 거는 이 세계가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그치. 그러니까 경영학자들이 나오면 세계가 평화롭다는 뜻이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경제학자는 사실 어느 쪽이든 뭔가 해야 될 말이 있고 그쵸, 해야 될 그쵸. 연구가 있었는데 경영학자와 정치학자는 사실 서로 자기 분야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참 세상의 변화인 거고 평화의 시대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물리적으로 꼭 총을 물론 이제 전쟁도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사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정치학자들을 뭐 실제로 다음 주에도 정치학자 한 분이 와서 강연을 하세요. C-레벨들 대상으로.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 그래서 이제 정치학 석박사, 국제학자, 국제관계학 석박사 뭐 자꾸 채용하고 뭐 불러서 강의 듣고 LG에서도 무슨 글로벌 전략을 좀 고민하는 그런 연구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경제는 이제 정치와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었고 원래 경제학의 출발 자체가 국부론이니까 그쵸. 국가가 잘 살게 되는 부유해지는 나라. 그다음에 뭐 저도 학부 때나 대학원 때 많이 공부했던 뭐 동아시아 발전 모델 이런 건 사실 굉장히 경제적인 이야기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는 범주에 다 들어오고 최근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에스모글드랑 로빈슨 정치학자랑 경제학자 근데 이게 그 개념을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학에서 주로 배웠던 그 개념을 사실 이제 주류 경제학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 임팩트가 있어서 사실 상도 이렇게 받은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나 기업 경영에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필요 없던 세상에서 이제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뭐 국제 정세나 패권 뭐 이런 관점에서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지금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대화를 했는데 근데 국내 정치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말고 그쵸? 미국 국내 정치 아까. 미국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건 자유무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중국에 값싼 막 공산품이 막 했는데 들어오면 미국이 좀 돈 찍어도 인플레 좀 자제가 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정서적으로 이제 거부감이 생기면서 투표 형태가 달라지고 그럼 그 표를 얻어야 되는 각 당에 관세, 경제, 무역, 산업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산업의 흥망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최소한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 효친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투자하면서 지금 기업 분석하기도 바쁘고 시장 보고 FOMC 회의록도 봐야 되고 맞아. 굉장히 바쁘잖아요. 투자를 얼마나 바빠요. 맞아요. 이게 전업이어도 바쁘고 전업이 아니면 더 바쁜데 그럼 정치적 변수를 다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난 변수가 된 건 맞다.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정치를 해설하겠다는 집단 금융, 주식, 투자도 약간 코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사자가 많아요. 아하. 어디서 정치일수록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빨 탄산이 많고 심지어 무슨 이번에 이제 요 공부 좀 하려고 이것저것 미 대선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안내해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봤는데 자기 개발 채널에서 뭐 오바마부터 뭐 다 바이든이 오바마의 다 영향력 안에 있고 무슨 해리스까지 다 연결된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이든은 뭘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사자들이 막 넘쳐나니까. 근데 좀 들으실 이야기들은 어쨌든 기업의 생존이나 이런 것들을 걸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기업 연구소 같은데 이제 이코노미스트 뭐 경영 컨설턴트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이런 여기 있는 뭐죠 정치학에 좀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또 거기 있는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좀 초청해서 이렇게 효친들께 이렇게 이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그 정도로 그래도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방향을 잡고 생각 못한 변수, 그런 게 있었지 참. 요 정도만 일깨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 종종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본인 얘기였군요. 이제 자주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 말도 없고 이게 매달 나와서 떠들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큰 변화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라는 게 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이 정치 변수라는 거. 하지만 영향이 크다. 크네요.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야, 이제 분석 다 했어. 오늘 딱 내가 저것만 보고 FOMC 회의록만 딱 보고 결정하려고 해서 투자를 야, 여기다 하면 되겠다 할 때 정치 변수 그건 어떻게 되니? 요 생각만 떠올리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가 훨씬 좋아질 것 같다. 덜 리스크해질 것 같다. 뭐 이런 그 정도로 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승현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사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미국을 그냥 한번 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가 지금 거대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통해서 뭔가 투자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LG경영연구원의 고승현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